안녕하십니까. 저는 황희만입니다. 2015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 한 해는 박근혜 정부 임기 3년 차로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나는 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박근혜 정부 3년 차인 올 한 해 전국 전망에 관해서 현역 기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한겨레신문 성한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에는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 전국 전망하기 앞서서 박근혜 정부 지난 2년간의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미진했는지 먼저 성한영 기자가 얘기를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국민들의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요. 되돌아보면 취임 첫 해에는 국정원의 뭐 선거 개입 사건, 또 노무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유출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고요. 또 둘째,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뭐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던졌는데요. 좀 아쉬움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아젠다가 많았다. 그렇죠. 선택과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국민 대통합, 창조경제, 통일대박,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뭐 여러 가지 내놨는데 아직은 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잘못하면 대통령이 이제 너무 여러 개를 내놓으면은 국민들로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지지도 면에서도 좀 나타난 면이 있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각 언론사의 그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연말에 갤럽 기준으로 37%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소 이제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한 40%대 초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전에 60% 이상을 기록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지지도가 많이 하락한 지금 상황에 있고요. 이 갤럽 조사에서 지난 2년간 분야별로 뭐를 가장 잘했냐라고 물어볼 때 이제 외교 문제가 60%로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근데 대북 문제가 41% 그 다음이었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는 긍정 평가가 27%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문제도 20%, 인사 문제가 가장 낮아서 14%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외교 행보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는 하지만 이 지지율 추세를 보면은 지난 10월달 이탈리아 아셈 참석 때부터는 외교 행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이제 이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외교 행보나 대북 정책이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이제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때는 이제 뭐 당연히 경제에 대한 실적이 국민들의 이 지지율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경제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또 이제 그동안 지적됐던 게 좀 홍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인사 문제라든지 소통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정치 분야에서는 역시 이제 대통령 책임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좀 너무 소통이 안 됐다. 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과도 대화를 별로 하지 않았다. 또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들이 독대보고도 뭐 제대로 못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다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너무 일방적인 지시에 그치는 것 아니냐. 또 만기칠람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뭐 깨알 리더십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소통을 잘 못하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측면에 더 붙여서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만족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그 정윤의 문건 뭐 파문이 일었죠. 뭐 이게 사실 아닌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만은 이 정윤의 파문이 앞으로도 향후 정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정윤회 청와대 문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문건 유출 및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소통과 개방을 지향하는 국정 운영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가 67%고요. 대통령이 평소 소신과 방식대로 국정을 해야 된다가 29%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 방식을 소통과 개방 쪽으로 바꿔야 된다가 이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데 예. 최근 이제 이 정윤회 문건 사건과 관련해서 내각이나 청와대 인사 개편이 필요한가라는 이런 그 조사도 이제 KBS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찬성이 71%였고요. 뭐 그렇지 않다가 18%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2년간 뭐 모든 여론조사에서 수없이 지적되어 온 게 이제 소통 문제, 인사 문제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올 3년차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어떻게 이런 민심을 받아들일지 그건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홍 기자도 얘기했는데 71%가 인사가 문제가 있다. 새로 뭐 이렇게 확신적인 인사를 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 기자 보시고 어떻습니까? 그런 인사 개편이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책임을 묻는다. 비교적 그 신상필벌이 엄격한 사람이죠. 아마 아주 오래전부터 본인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이 없는데도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네. 뭐 제거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역사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기춘 실장이나 또 이른바 3인방 이런 분들이 검찰 수사 결과 뭐 잘못한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네. 따라서 뭐 책임을 질 일이 없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생각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다른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의 진원지가 이제 청와대였고요. 대통령이 물론 최종 책임자지만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측근들은 사실은 정무직 공무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좀 개편을 해서 대통령이 좀 소통을 잘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해달라. 이게 이제 국민들의 염원이고요. 그 여론도 한 6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까지 지금 고집을 부리실지 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네. 어쨌든 올 그 3년차 집권 3년차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올해 이제 국정 목표라든가 뭔가 추구해야 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아젠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역시 대통령이 경제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평가받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3.4% 정도 네. 전문기관에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정부에서 집권 3년 차에 경제 성장률이 2010년에 6.3%로 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좀 국민들한테 비판을 좀 덜 받은 측면이 있는데 지금 3.4% 정도의 경제 성장률로 과연 집권 3년 차를 박근혜 대통령이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요.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 중에 이제 핵심은 고연령층 또 지역으로 이제 대구 경북 중심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제 좋아하는 분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뭐 한꺼번에 무너지거나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이탈하지 않을까.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뭐 모래가 빠져나간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경제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 흐름과 하면 함께 가는 현상인데 그렇다면 우리만 세계 경제와 달리 특출나게 잘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국민들도 다 이해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이해해 줄 것 같지 않고요. 네.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제 복지국가 이런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 야당이 얘기하는 복지국가보다는 박근혜 후보가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가 좀 더 믿을 만하다 해서 대통령으로 선택을 한 건데요. 경제 성장률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복지, 인프라 마련 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재원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관료주의에 빠져서 대통령이 좀 끌려가는 측면도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성과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또 창조 경제 이건 이제 구호만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어차피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집권 1년차, 2년차까지는 국민들이 좀 더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3년차부터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본인에 대한 그 국민들의 말하자면 대통령이 무슨 뭐 이렇게
비리가 있다든가 뭐 잘못한다든가 개인적인 잘못 뭐 이런 부분은 지금 국민들이 지적하는 건 아니죠. 없죠. 예, 그렇게 뭐 드러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세계 경제 흐름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측면에서 뭔가 국민들을 한 대로 모으고 국민의 활력을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무슨 이니셔티브를 이렇게 내놓을 그런 건 전망할 수는 없을까요? 일단 이 경제 문제가 결국 이제 세계 경제와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집권 2년 차까지는 전반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올해가 이제 3년 차니까 반환점을 도는 시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 역대 정부의 지지도 흐름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반환점 돌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2년 차까지는 경제 문제가 다소 안 좋다고 해도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거는 과거 정부, 이전 정부 또는 이제 그 외부 환경, 세계 경제 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뭐 열심히 하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또 좋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를 해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3년 차로 접어들면서 반환점을 돌면서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거는 이제부터 현 정부에 대한 이 책임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안 좋은 게 3년 차까지 안 좋은 게 이전 정부나 외부 환경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한 이 지지도에서 미치는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 대통령의 그 지지율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이제 DJ, YS, 노무현 정부 또 이제 이명박 정부 다 거치면서 3년 차에 갤럽 기준으로 지지도 50%를 재탈환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있었던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이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그때 이제 잠시 지지도가 50%, 53%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외에는 모두 다 30%대, 40%대, 심지어 또 20%대까지 이제 3년 차 이후 이제 임기 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3년 차 이후에 이 국민 과반수 지지로 다시 이제 재상승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 흐름이라는 건 역대 정부 추세에서도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 어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실적의 문제로 이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3년 차에 이제 역대 대통령들의 행보를 보면은요. 뭔가 이제 승부수를 건다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3년 차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했었죠.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을 3년 차 1월 달에 이제 국회에 제출해서 승부를 걸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려고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걱정인데요. 저는 대외 관계에서 찾을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독도를 갑자기 방문을 해서 일본의 아주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일본하고 이제 사이가 나빠졌죠. 그 덕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는 올라갔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의 어떤 극우 세력 입지 강화에 오히려 기여해주고 한일 관계는 악화되는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국내 지지율이 좀 빠진다고 해서 이런 대외 관계에서 좀 비현실적인 모험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경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약점이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그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면은 다른 그 동력을 찾기 위해서 다른 부분, 예를 들면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대내적으로 뭐 소위 말해서 MB 때리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갈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뭐 정치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애국심을 믿고 싶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뭐 전직 대통령이 물론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그 검찰의 수사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일은 뭐 하지 않으실 분이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그런 꼼수를 부리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 당청 관계가 상당히 그 전국 전망 흐름에도 중요한 부분인데 당청 관계는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좀 그 걱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연말에 새누리당 안에서 이제 친박, 비박 의원들이 막 치고받고 김무성 대표하고 친박 의원들하고 같은 시간에 여의도 다른 식당에서 그 설전을 벌이는
이런 아주 그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는데요. 그 새해에도 그 연장전이 좀 벌어질 것 같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당정 관계가 별로 매끄럽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때 유기준 의원이 당청 관계가 좀 선명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윤상현 의원은 당청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뭐 일견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민심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곳은 청와대보다는 사실은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하고 정당, 집권 여당하고 좀 약간 밀고 당기는 대등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고요. 지금 현 여권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당청 관계를 대등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이 좀 더 대등한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런 관계로 가야 될 텐데 대통령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신년 인사회에서 뭐 기러기 얘기를 하면서 호흡을 맞춰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올 한 해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서는 뭔가 국정 그 목표를 세우고 잘 수행하려면 당과 국회에 이제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당에서 청와대와 뭐 다른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제 뭐 다 확인되듯이 사실 이 이제 당청 간의 불협화음이 뭐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있어 왔지만 불협화음이 있을 때 이게 뭐 청와대나 아니면은 이제 이 그 여당 지지율에 부담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해왔지만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여당이 거수기 역할을 한다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올 때 오히려 이제 여당 지지율이나 청와대 지지율이 서로 부담을 갖고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 거수기가 좋은지 아니면은 이 그 서로 이게 대등한 관계가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은 뭐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뭐 아까 성완용 국장님 말씀대로 이 서로 호흡을 맞춘다는 의미가 이게 뭐 좋게 얘기해서 호흡이지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또 거수기란 표현이 신문에 자꾸 이제 제목으로 뽑히면 결국은 이제 여권 전체의 이 신뢰가 국민들한테는 하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 서로의 목소리를 잘 유지를 하고 가는 게 그래서 여권 전체의 그 방향에서는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예, 좋은 방향 하면 좋은데 새누리당이 실제 지금 당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박 인사고 또 앞으로 이제 원내대표가 5월에 끝나나요? 네, 5월에 그럼 후임 원내대표가 과연 친박 쪽에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비박이 차지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 가는 대목인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글쎄요, 뭐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사실은 둘 다 친박이죠.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주영 장관 쪽을 선택한 것 같다. 이게 이제 여권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너무 여권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좀 권력 투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원내대표직을 잘 수행할 것인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견들로서는 이제 다시 이제 나와서 당선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박근혜 정부의 이제 지지도가 높다면 그래도 따라가겠지만 계속 떨어진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더 이 새누리당과 이 청와대의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겠나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여당의 전당대회는 그 여당 내의 권력 투쟁이라고 이제 비춰지는 부분은 총선 겨냥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총선을 겨냥해서 뭐 앞으로 공천은 뭐 상당히 이 지금까지의 밀실 공천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당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공천의 방향은 뭐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뭐 소위 말하는 친박 진영이 비박 진영한테 뭐 완전히 완패를 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 친박 진영에서는 다시 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 5월 전당대회를 중요시 이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내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 나왔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은 사실은 누가 친박인지 누가 비박인지 관심도 없을 뿐더러 분류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내놓는 비전의 차이도 사실은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총선을 겨냥한 공천 싸움이다, 내지는 또 이제 내부적인 어떤 진영 싸움이다라고 그런 부분이 자꾸 부각이 되면 뭐 앞으로 당청 관계를 어떻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까지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이 비박 친박의 이 불협화음이 그 언론지상에 나오면 나올수록 여권의 이 앞으로의 행보는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그러니까 국정과제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요. 네. 아무튼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올 한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작년 7월에 대표가 될 때 그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한테 장양식 공천을 약속하고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이 웬만하면 다시 공천 받아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좀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같은 편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장양식 공천에 대해서 최근에 이른바 친박 성향의 의원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좀 교감하는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전략 공천이 아직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친박 의원들, 또 김무성 의원과 좀 더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어떤 권력 투쟁이라고 할까요, 뭐 갈등을 벌이는 모습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상향 공천이라 하면은 뭐 국민들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좀 성한영 기자가 지적했듯이 결국 지금 현역 의원들이 계속 내년에도 공천을 받겠다 뭐 그런 이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장양식 공천을 하면 현역 의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네. 뭔가 새로운 인물이 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최근 여당 내에서도 이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데 100% 여론조사 선출하겠다라고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친박 쪽에서는 또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이견이 오가고 있는데 당연하게 여론조사 공천으로 한다면 현역 국회의원이 가장 유리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뭐 인지도 측면에서는 여론조사 공천에서는 신인의 진입 장벽을 철저히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밀실 전략 공천이 또 이제 이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냐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100% 여론조사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이 전반적인 흐름에 맞는 것인지는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국의 또 한 축인 야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2월 달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2월 8일에 전당대회를 하는데요. 이른바 이제 빅2라고 하죠. 문재인, 박지원 둘 중에 한 분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건 무슨 대선 후보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재인, 박지원 둘 중에 한 분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의 계기를 맞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통한 혁신, 또 정치 지형의 어떤 그 변화, 뭐 그걸 정계 개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치 지형의 변화를 통한 혁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야당은 비로소 어떤 정치적인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야당이 그렇게 뭐 전망이 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뭐 어느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좀 생기지도 않은 신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당의 앞길이 이렇게 썩 좋지만 않은 것 같아요. 뭐 두 가지 부분이 있죠. 이제 첫 번째는 이 정동영 의원을 중심으로 이제 국민 모임이라고 하는 가칭 그 신당이 만약에 창당이 될 경우에 지지도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18%가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당 지지율이 한 20% 안팎을 나오고 있는데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나와서 이게 또 이제 뭐 나름대로의 폭발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일부는 있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권자들 중에서 소위 무당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은 무당파가 30%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뭐 이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물어보면 지지하는 정당을 대답하지 않을 뿐이지 이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는 분들은 아닙니다. 투표장에 나가면서 평소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밝히지 않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치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신당 쪽으로 이게 또 대답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역대 모든 신당이 다 마찬가지였지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 그 출연하지도 않는 신당의 지지율이 18%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로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안철수 의원이 이제 신당을 만들기 전에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항상 30%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 30% 이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과 이제 합당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고 나서 보면 뭐 결국 30%도 안 나오는 지지율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지금 18% 나오는 그 신당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그 면면을 갖추고 실제로 출연한다면은 그거보단 오히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 이제 정당의 지지도는 그 정당을 구성하는 멤버들의 면면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정당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심어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의 신당은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럼 어쨌든 그 생기지도 않은 신당에 대해서 18%라는 그 지지도가 나왔다는 것은 국민들이 뭔가 정치권이 좀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희망의 표현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부터 이제 이어지는 현상인데요. 이른바 대선 앞두고 뭐 재상 후보 이렇게 나오면 이제 높게 나오고요. 또 신당, 안철수 신당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전에 뭐 문국현 이런 분들, 또 뭐 반기문 이런 분들을 이제 뭐 신당 또는 새로운 대선 후보로 집어넣으면 이제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 신당이 과연 올해 출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네. 신당을 만들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유권자들은 또 실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서 신당이 출연하거나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올해 총선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신당이 만들어지거나 뭐 만들 수 있는 정치적인 동력을 누가 뭐 확보한다거나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전국 현안 중에 하나는 이제 4월 이제 보궐선거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지난 연말에 얘기가 나왔다가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개헌 문제 이런 부분이 올 정가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뭐 간단히 제가 아는 선에서 전망을 좀 해보자면 관악을 하고 성남 중원 수도권은 저는 여당이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통합진보당에서는 무소속이든 새로 정당을 만들든 아마 다시 출마하려고 할 겁니다. 그 현역 의원이었다가 이제 배지가 이제 떨어진 분들이. 또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후보를 안 낼 수도 없습니다. 후보를 안 내면 선거 연대를 하는 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그 야권 분열 효과가 일어나고요. 그 프리미엄을 이제 여권이 누리고 더구나 이제 재보궐선거에서는 수표율이 낮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고연령층의 기반이 있는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두 군데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광주, 서울은 호남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같아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는 게 과연 유리한지도 모르겠다. 이게 이제 광주 현지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 굉장히 불리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광주에서 지난번 소위 말하는 이정현 효과 뭐 이런 게 다시 또 나타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뭐 이 나오는 얘기로는 김황식 전 총리 뭐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뭐 이 어떤 거물들 뭐 이게 사실 뭐 역대 재보선이라고 하는 거는 거물들의 뭐 다시 재등장 그런 상황이 계속 재보선에서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누가 어느 이름값을 갖고 또 이제 나오느냐가 또 뭐 당연히 이제 유권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정현 의원만의 특수성이 이제 워낙 강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또 그런 현상이 뭐 또 다시 이제 비슷하게 재현된다라고 과감하게 전망하기는 뭐 약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그 야권에 대한 평가가 워낙 이 지리멸멸한 상황이 이제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방금 얘기 나왔지만은 이게 지금 이 야권의 입장에서는 이 연대냐 분열이냐라고 하는 게 모든 선거에서 가장 이 고민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뭐 바로 이제 작년 6월달 지방선거를 보면 광역단체 비례대표 전국적인 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48.5%였고 새정치연합이 41.2%였습니다. 그런데 통진당 4.3%, 정의당 3.6%까지 합치면 야권 전체는 49.1%로 새누리당 48.5%보다 약간 더 근소하게 네. 높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뭐 통진당은 뭐 해산됐지만 뭐 이 정의당이라든지 제3의 이제 이 진보 정당의 인사들이 출연을 했다. 같이 이제 3자 대결, 4자 대결로 갔다라고 했을 때는 야권 입장에서는 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지기 때문에 연대냐 분열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이번 4월 재보선에서도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개헌 문제인데 쉽게 말해서 내각제로 바꾸자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올해 나오지 않을까요? 뭐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요.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드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는 새누리당 안에 친박 성향 의원들이 아직 많이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명백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개헌 요건이 국회에서 3분의 2, 제적 의원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사실상 모든 정파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명백히 반대하는 한 개헌이 논의는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네. 받는다. 그럼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66% 거의 한 70% 가까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그렇죠. 이건 이제 가능한 시동이 걸릴 수 있고 이제 그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연말에 그 각 언론의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그 SBS 조사에서 보면은 개헌에 찬성하는 게 45%고요. 반대가 39%입니다. 네. 또 이제 그 경향신문 한국리서치 조사를 보면 임기 내 개헌이 필요하다가 39%고 필요하지 않다 24%, 잘 모르겠다가 37%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사든지 지금 현재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 50% 이상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정도의 상황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3분의 1, 국회 3분의 1면은 거의 70% 가까이의 국민이 만약에 이걸 전폭적으로 이게 해야 된다라고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이 동력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개헌이라고 하는 이 블랙홀을 또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이 정치권이 쏠려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때는 개헌이 국회 내에서 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기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보면은 그 당파적 이익인지 아니면 자기 개인의 이익 때문에 그런지 끊임없이 이걸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호 의원이 대표적이고요. 또 야권에서도 이제 우영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거부감이 너무 많으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지금 숫자가 200명에 육박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권력 구조에 있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분들도 꽤 되고요. 또 분권형 대통령제로 해야 된다 이런 의원들도 꽤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의견을 모으기도 사실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차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장기 침체에 빠진 우리나라 전체가 뭔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뭔가 좀 이 정부나 국가나 잘 돼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